자, 12번 가볼까요? 좀 빨리 풀어봅시다. 12번은 효율적 시장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받아 쓰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서 다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필기노트 다 나온 내용이니까 아마 가실 때 답지하고 해설지를 줄 거라고, 그 해설지를 보면 제가 필기노트 몇 쪽, 기본서 몇 쪽 있는 내용입니다. 다 써놨으니까 그거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명하다 보면 쓸 때 같이 쓰다 보면 여러분이 빨리 써버리면 좋을 텐데 못 쓰면 다른 것을 놓쳐버리니까요. 자, 12번 갑시다.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 잘 나옵니다. 그럼 효율적 시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초과이윤 여부. 초과이윤. 자,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 그러니까 효율적이란 말은 어떤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시장가치 반영되어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하곡동이 개발된다는 신문 기사가 났다. 방송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곡동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개발된다는 정보가 시장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시장은 비효율적이라고 그래. 근데 하곡동이 개발된다고 신문 나고 뉴스 나오는 순간 하곡동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하곡동 부동산 시장에 개발된다는 정보가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런 시장을 효율적이라 한단 말이에요. 효율적. 자, 그럼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한 것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 말은 효율적 시장이 세 개로 나눠진다는 소리야. 어떻게? 약성, 중강성, 강성.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그러니까 1번은 효율적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어 있는 것 따라서 구분된다.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자, 2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어요.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이건 과거의 정보죠. 현재 공포되는 정보까지 지체 없이 시장가치 반영되어 있으므로 여기까지 옳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공식적으로 이용하는 정보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과거의 정보가 있고, 과거, 그 다음에 현재의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정보, 아직 공개하지 않는 미래 정보. 이 세 개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라고.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 두 개가 반영되어 있다. 이 두 개가. 미래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장가치 반영되어 있으므로 여기 과거, 현재가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요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야. 그럼 이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기본적 분석하여 투자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OX, X.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유일하게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거야. 미래 정보. 자, 약성.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해요. 그럼 약성에서는 이 두 가지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럼 약성에서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과거나 기술적 분석에서 안 되고 약성에서는 현재의 정보 이용한다든지 미래의 정보 이용한다든지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이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약성에서는. 그럼 중강성에서는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요. 현재의 정보까지.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강성에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중강성에서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여기에 없는 거 뭡니까?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강성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효율적 시장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현재 2번으로 다시 가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에서 초과이윤을 얻었다고 나왔습니다. 옵니까? 있습니까? X예요. X입니다. 그래서 2번에 틀렸어요. 답이 2번. 틀린 거 고르겠으니까. 3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이게 과거의 정보입니다.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이게 초과이윤이야. 그럼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3번은 복잡하게 했지만 이거잖아요. 3번은 약성에서는 과거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옳은 지문이잖아요. 4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됐다. 그 모든 정보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하거나 다른 말로 공포된 것이든 공포되지 않는 것이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강성일주시장은 공포된 정보는 물론이고, 이 공포된 정보가 뭘까?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는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는 정보가 미래의 정보까지도 시장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 옳은 질문. 강성에서는 초과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5번. 부동산 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성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중강성 가치.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 있는 지문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자, 13번은 지대이론이네. 지대이론 좀 어려울 거예요, 더 상대적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T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수송비. T는 그러면 수송비가 생각나야 돼. 리카도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비옥도. 그 다음에 마르크스, 3번에 막스가 나오면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T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고, 그래서 지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T이 나오면 수송비가 나와야 돼. 예? 자, 그럼 갑시다. 1번. 리카도는 지대 발생 원인으로, 리카도는 시골 토지, 농촌 토지의 지대를 말했다고. 그럼 농촌 토지에서 중요한 것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촌 토지는 비옥도가 중요해요. 비옥도. 그래서 리카도는 지대 발생 원인을 토지의 비옥도, 비옥한 토지가 희소성으로 본다. 희소했기 때문이다. 2번.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한계지는, 리카도가 한계지를 말했잖아요.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다. 그럼 한계지는 지대에 있다 없다? 없다. 리카도가 나오면 그럼 비옥도, 한계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3번. 막스는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다. 왜?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토지의 사유화가 지대 발생 원인이다. 그러니까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비옥도에 상관없이 지대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막스의 절대 지대설에 의하면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OX? O. 4번. Tnet 나왔습니다. Tnet의 위치 지대설, 입지교차 지대설 그런다고 의하면 토지는 위치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로 인하여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 틀렸죠? 무슨 차이? 수송비.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알론소, 입찰지대. 입찰지대가 나오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 최소금액, 최대금액. 그래서 4번이 답. Tnet 나왔습니다. 그럼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무슨 차이? 수송비 차이. Tnet 나오면 수송비, 생산비가 아니라 답이 4번. 14번 입지론이네요. 옳은 것 그렇습니다. 1번 네일리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는 거야.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네일리가 이걸 연구했다 했잖아요. 도시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으면 A도시, B도시가 주변 지역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그것을 흡입력이라고 그래. 흡입력. 그럼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에서 이 흡입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흡입력이 크다. 그 다음에 그 도시가 작으면 흡입력이 작다. 그래서 이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한다. 반면에 아무리 도시가 크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멀리 있으면 그러면 끌어들이는 힘, 흡입력은 작다. 거리의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비례하고 반비례한다. 이게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자, 그럼 1번 갈게요. 네일리의 소멸법칙이 하면 두 개의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 주변을 끌어들이는 힘은 두 도시의 도시의 크기는 인구거든, 인구. 크기에 반비례하고, X,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반비례. 네, 이렇게. 그래서 틀렸어요. 자, 네일리는 두 가지 기억하는 거야. 네일리는 지문 1번하고 2번. 네일리 이제 두 번째. 상권의 경계는, 네일리의 소멸법칙이 하면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그럼 2번. 네일리의 소멸법칙에 따르면 두 개의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에 가깝게 결정된다. OX? X. 작은 도시에 가깝게. 자, 3번. 이제 허프 나왔습니다. 네일리는 이론적으로 1번, 2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허프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허프는. 자, 계산 문제도 3개고, 허프가 약간 더 복잡해요. 3번, 허프의 확률 모형은 이런 뜻이었잖아요.
허프는 소비자가 있는 곳에 주변에 이제 매장이 있다. 그럼 여기 소비자가 있으면 이렇게 소비자가 있고 이 소비자들이 주변에 있는 매장, 그럼 A 매장, A 할인점, A 쇼핑센터. 그럼 소비자들이 A 쇼핑센터에 쇼핑갈 확률이 몇 %인가?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프는 이 소비자들의 개성, 심리, 소비 패턴을 면밀히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특정 매장의 쇼핑갈 확률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확률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허프의 확률 모형은 미시적이라고 그래요. 미시적. 3번 볼래요? 확률 모형은 소비자의 개성, 심리, 소비자의 형태를 바탕으로 한 거시적이 아니라 미시적. 거시적이 틀렸죠. 미시적. 자, 5번부터 갈까요? 5번.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야.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을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허프의 중심지 이론 막 이렇게 부른다고. 똑같은 이론을 여러 가지 이름을 불러요. 그럼 5번을 가면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5번이야. 그럼 이 소비자들이 A 매장의 쇼핑갈 확률은 세 가지가 결정하는 거야. A 매장까지 거리, 그 다음에 A 매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매장의 수, 그 다음에 A 매장의 면적. 그래서 거수면 그랬어요. 기억난가요? 거수면? 그럼 5번 가봐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요 A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이 주변 지역에 A 매장밖에 없다고 봐요. A 매장밖에. 그럼 A 매장으로 가야 되죠. 이 매장. 그러니까 A 매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매장의 수가 몇 개인가. 얘도 A 매장에 갈 확률을 결정해요. 가장 먼저 소비자들은 심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그래서 A 매장까지 거리가 먼저 나와. 그러니까 점포와의 거리. 그러면은 A 매장이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는 A 매장밖에 없다면 A 매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가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여기에 A 매장밖에 없다면 소비자들은 거의 대부분 A 매장으로 간다고. 쇼핑을. 그런데 B 매장이 생겨요. 그 B 매장이 있으면 경쟁 관계에 있는 매장이 있다고. 그러면 A 매장 갈 확률은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또 생겼네. C 매장이 있네. 그러면 C 매장이 생기면 A 매장 갈 확률은 또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의 수가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을 결정한다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A 매장이 거리도 가까워요. 근데 문제는 A 매장 갔더니 물건이 별로 없는 거야. 왜? 매장 면적이 좁아서. 그 매장 면적의 크기가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을 결정한다고. 확률. 그럼 여기 봐볼래요? A, B, C 매장이 있는데 전부 다 2km 지점이 있어요. 2km. 소비자로부터. 그러면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근데 A 매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고 B 매장은 2000제곱미터고 C 매장은 4000제곱미터예요. 그럼 소비자들은 대부분이 어디로 갈까? C 매장. 면적으로 큰 데로 가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허프의 확률 모형에 가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쇼핑할 확률은 수, 면.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자, 이제 4번 갈까요? 4번은 소비자의 개성이야. 소비자의 심리라고. 소비자들은 쇼핑할 때 멀리 가고자 합니까? 가깝게? 가깝게.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는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근데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 즉 동네 슈퍼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동네 슈퍼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동네 슈퍼에서 좀 더 갔더니 대형 할인마트가 생긴 거야. 그러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라고 그래. 고차원 중심지가 생기면 그러면 동네 슈퍼를 지나쳐서 고차원 중심지 간다는 소리야. 그게 이제 4번이야. 4번 볼래요?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여기까지 옳은 말이에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가 뭐냐면 이게 대형 마트 이런 거라고. 저차원 중심지는 동네 슈퍼고. 그럼 고차 중심지가 있어도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이용한다. OX? X. 인근에 고차 중심지가 생기면 그러면 고차 중심지로 간다는 소리야. 저차에서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1번, 2번은 네일리고 3, 4, 5는 허프입니다. 그러니까 네일리하고 허프가 상업입지론에서는 매우 잘 나와요.
자, 15번. 15번부터는 타이틀, 우리 부동산의 결혼 8개 타이틀 했는데, 15번부터는 타이틀을 뭘 바꿀까요? 아까 14번까지는 시장론이에요, 시장론. 15번부터는요, 정책론. 정부가 개입하는 거. 15번부터 정책론이잖아요. 15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세 가지 있잖아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 경제 안정화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직접 개입 방법과 간접 개입 방법 구별하고 그거 물어보잖아요. 자, 1번 불안정 경제, 공공재, 예부 효과 이게 시장 실패 원인이냐로 인한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옳은 질문. 2번. 이제 2번은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직접 개입은 공공 들어가는 거. 직접 개입. 공공 안 들어가도 토지 선매, 토지 수용, 토지은행,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뭐 행복주택 공급 이런 게 직접 개입이라고. 그럼 2번 질문 갈까요?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직접 개입 확실합니다. 토지 수용, 직접, 토지은행, 직접, 도시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 수단이다. OX? O. 3번 토지 관련 조세, 세금, 돈, 부담금 제도, 보조금 제도. 여기까지 돈입니다.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도 역시 돈하고 관련됐다고 그랬어요. 대부비율 높여라, 총부채 상환비율 높여라. 그럼 정부가 간접으로 개입한 거죠. 그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 개입 방식이다. OX? O. 4번 공공재 나왔습니다. 혹시 공공재 나오면 생각나는 거 두 가지 기억나야 되는데? 공공재. 공공재는 첫 번째 과소 생산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B. 공공재는 생산 과정에서, 소비 과정에서, 공공재는 소비 과정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B자가 먼저 나와야 돼, 공공재. 그 다음에 과소 생산이라는 거.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도로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돈을 못 받으니까 현대나 삼성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래서 제가 공공재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기업들은 돈 되면 무슨 일이든 한다고. 그게 기업의 생리라고. 그래서 떡볶이 장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말 했잖아요. 여기 할 때.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든다는 소리예요. 가로등, 등대 만들어도 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가로등 만들어도 돈 되고 등대 만들어도 돈 되면 우리나라 해안가에 전부 다 삼성 등대. 이렇게. LG 등대, 현대 등대 이렇게 해놓겠죠. 그러니까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든다는 소리야. 과소 생산이라고. 4번이 답이에요. 4번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대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죠. 과소 생산. 그래서 답이 4번. 틀린 거 골랐으니까. 5번은 정부의 실패야. 정부가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잘못 개입한 거야. 정책을 잘못 쓴 거라고. 그럼 정책을 잘못 쓰면 오히려 더 나빠져.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 5번이 정부의 실패입니다. 5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요. 답은 4번. 공공재 나왔습니다. 과소 생산. 그 다음에 B자 나온다는 거. 16번 예부효과. 자, 예부효과 그러면 개념부터 가야 되잖아요. 예부효과 세 가지 나와야 돼. 첫 번째, 의도하지 않을 거. 두 번째, 당사자 제3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단 말은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소리야. 이래야만이 예부효과야. 예부효과는 도움을 주는 것 정예부효과, 손해를 주는 것 부예부효과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예부효과는 생산활동에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활동에 나타날 수 있다. 담배 피우는 거, 술 마시는 거, 향수 뿌리는 거 전부 다 소비활동이야. 연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양봉업자, 가수원 이런 그거는 다 생산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생산활동에서 예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소비활동에 예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게 기본이야. 그럼 예부효과가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하고 인접성. 자, 가볼게요.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예부효과란 개념이네. 예부효과는 그랬으니까 세 가지 나와야 돼.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거, 시장기를 통하지 않을 거,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나왔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나왔어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았다. 시장 경영을 통하지 않았다. 그럼 1번 옳은 지문이요. 하자 없습니다. 2번 부의불가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부의불가. 그 부의불가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부의불가 발생했습니다. 사적 비용이 더 큽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까? 사회적 비용이 커요. 공익비용 때문에. 그럼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OX? 오. 그래서 부의불가가 발생하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공해비용. 자, 3번. 정해이불가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OX? X. 님비라는 것은 우리 마을에 해로운 것은 오지 마세요. 그런 거라고. 그러면 이건 정해이불가입니까? 부의불가? 부의불가.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이거는 정해이불가입니까? 부입니까? 정해이불가.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인접지역 간에 토지용 상충으로, 토지행위 상충은 서로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는 소리. 이렇게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불가가 발생할 수 있다. 서로 나쁜 영향을 주는 이용을 나타난다. 이게 토지시장에 나타나는 부의불가야. 그럼 이 5번 지문도 옳을까 있을까? 오. 그러면 이 5번 같이 토지시장에서 효율적인 작동이 안 될 때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게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여기는 전용주거지구를 묶자. 그게 지역지구제죠. 즉 예부 효과를 해결하지 못할 때, 사적시장에서 개인들이 예부 효과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게 지역지구제. 자,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정해이불가는 우리 마을에 이로운 것은 우리 마을에 오세요. 이것은 핀피 현상이에요. 핀피. 이 님비 현상은 부의불가고 답은 3번. 자, 17번 용도 지역이네요. 용도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토지행위에 수반되는 부의불가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부의불가를 제거 감소시키는 거예요. 부의불가 제거 감소. 2번 사적시장이 예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 못할 경우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다. 무엇이? 지역지구제가. 그래서 이 지문이 제가 지역지구제 설명하면서 이런 말 했었다고. 이런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산이 이렇게 있고 내과가 흘러가고 이렇게 호수가 있고 여기에 논밭이 있는데 이걸 사적주택에게 토지용을 맡기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사적주택에게 맡겨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 토지가 하나 있는데 저는 여기다 기필코 염색공장 할 거라고. 염색공장. 염색공장은 물이 좋아야 돼. 그러면서 여기는 물이 좋으니까 깨끗하니까 염색공장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양돈장 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양돈장. 저는 돼지고기 좋아해서 양돈장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양돈장에서 이렇게 호수로 분뇨가 이게 막 흘러가요. 그 다음에 제 친구는 여기다가 모텔 만들고 유락시설 만들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럼 사적 주택에게 토지용을 맡기면 그러면 토지 이용이 자기 마음대로 해니까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게 부의불가야. 그럼 사적 주택끼리는 토지용에서 부의불가를 제거하기 곤란하죠. 그때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하겠다. 이게 지역지구제야. 그럼 2번 볼래요? 사적시장이 개인들이 예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을 제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 100명이 모여서 여기는 자연경관이 매우 수려하니까 여기는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말고 우리가 보존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모텔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염색공장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양돈장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내가 그러지. 내 땅이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사적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예부효과 제거 못한다고. 그때 정부가 공권력으로서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앞으로 양돈장 나가세요. 염색공장 나가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이게 지역지구제. 그게 2번이야 지금. 그럼 2번도 옳은 말. 3번. 이제 1번, 2번은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저에게 배우는 내용이야. 저에게. 그럼 지역지구제는 이제 부동산학적으로 보면 개념, 그 다음에 필요성 이렇게 하고 지역지구제의 효가 있는데 제가 효과는 전혀 보지 말아야겠잖아요. 문제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1번, 2번이 저한테 배우는 전부고 시험에 나온 건 전부고 그러면 지역지구제가
5개 지문 만들려면 1번, 2번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포스님한테 배운 내용이 나오는 거야. 공포스님한테 배우면서 내용이 내일 배우잖아요. 그래서 내일 공포스님 이제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 4, 5가 공포스님한테 배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볼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간 농자로 나눈다. 이게 용도지역이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OX? O.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4번 나왔어요. 부동산 결혼해서. 자, 그럼 3번 오른말이야.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여기 용도지역, 도간농자 중, 도시지역에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또 어떻게 나누죠? 주상공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야. 그 여기다가 관리지역을 집어넣었다고,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이다. 아니죠. 무슨 지역?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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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공농이니까 녹지지역. 이렇게 해야 돼. 그 답이 몇 번이야? 4번. 4번 틀렸어요. 자, 5번은 중복지역 여부야. 중복지역. 그럼 용도지역만 중복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복지역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5번에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필지에 중복해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국은 17번은 용도지역, 국계법상 용도지역은 도간농자가 있는데 내 관리지역을 물어본 적이 없어 우리한테. 공업지역도 물어본 적 없고 여기 농림지역 물어본 적 없고 관리지역 물어본 적 없고 도시지역 물어보겠죠.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은 도간농자에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자, 18번. 18번은 이제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 임대료 규제는 지금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합니까? 낮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의 규제하겠습니다. 낮은 수준. 그게 임대료 규제예요. 그 임대료 규제하면 시장에서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겠죠. 없다. 자, 그럼 1번 갈 거. 1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OX? X?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임대인이야. 근데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인데 정부가 30만 원 규제해. 그러면 50만 원 받아도 임대인들은 50만 원 받아도 수지타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정부가 30만 원 규제한다면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나는 임대주택 사업 안 할 거야. 다른 용도로 용도 전환하죠. 그럼 공급이 증가 감소? 감소. 이렇게도 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임대료 규제 나오면 좋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말도 안 되죠?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에요. 2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50만 원인데 30만 원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규제 이전에 균형 임대료 50만 원보다 낮아졌잖아요. 낮아져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요.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는 단기에서 큽니까? 장기에서 큽니까? 장기.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서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OX? O. 3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임대인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수선 유지 안 해버린다는 소리야. 그럼 질적성이 떨어지겠죠. 4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급이 감소하니까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임차인들 주택 구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임대료가 오히려 올라가죠. 그럼 뒷돈을 줘야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음성적 지출. 5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일이 없다.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게 규제했을 때 그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임대료 규제 18번의 임대료 규제 시장에서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19번 부동산 조세. 조세 정책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비만. 비탄력적일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비만. 근데 요즘 잘 나온 것은 부동산 조세를 구분하는 거.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처분할 때 내는 세금,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구별하는 거. 요즘 잘 나온다 했잖아요. 자, 1번.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의 기능, 조세의 역할이 소득 재분배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세금 부과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 이게 소득 재분배. 조세의 기능 중에서 시험에 두세 번 나왔던 게 소득 재분배. 조세는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다. 2번. 재산세는 보유세죠. 보유세. 재산세. 내가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잖아요. 자, 보유세로 지방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뭐다? 국세이다. OX? O. 3번 증여세. 증여세는 취득당에 내는 세금으로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 그럼 3번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당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자, 1번, 2번, 3번은 부동산 조세에 이제 구분하는 거야. 취득, 국세, 지방세, 뭐 보유 이럴 때. 그다음에 4번, 5번이 세금을 누가 많이 내냐 그 소리야. 4번, 5번이. 조세는 비만.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 비만이요. 그럼 5번, 4번 갈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보다 작은 경우. 그럼 어디가 비탄력적이요? 공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보다 작다잖아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요. 비탄력적.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내라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럼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 OX? O. 그럼 다 옳은 말이네. 4번까지. 그럼 5번이 틀렸겠지. 자, 5번 갑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랍니다. 자, 비탄력적이 많이 내죠. 그럼 탄력적이면 조금 내죠.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히 조금 낸다고. 그럼 안 내는 거야. 완전 탄력적이면.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공급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공급자는. 그럼 누가 다 내야 돼? 수요자. 그럼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OX? X. 누가 전액 부담한다? 수요자. 그래서 답이 5번. 20번부터는 이제 투자론이야. 이게 정책론, 조세론이 정책론의 마지막이네요. 조세정책이. 20번 지렛대효과. 지렛대효과가 나오면 그러면 타인 자본 이용해서 내 돈의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 자기 자본 수익률.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지렛대효과. 그럼 지렛대효과는 세 가지. 정, 중립, 부. 정의 지렛대효과, 중립 지렛대, 부의 지렛대. 이렇게 세 개를 나누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차입 이자율. 차입 이자율, 저당 수익률. 차입 이자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정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중립이 될 수 있다. 그럼 총 자본 수익률이 10인데 은행에서 차입 금리가 5%다. 그럼 낮은 금리를 빌려왔다.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걸 정의 지렛대.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 금리가 같으면 그러면 은행에 돈을 빌려오든 아니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내 돈의 수익률 변화가 없다. 그래서 중립 지렛대. 총 자본 수익률보다 차입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데 이자를 많이 주기로 했다.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진 거죠. 부의 지렛대.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에서 아주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이용하는 거야. 그럼 타인 자본 이용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했어요. 좋은 점은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지렛대 효과가 기대된다. 나쁜 점은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0번 볼 건데요. 20번은 5번 질문 봐봐요. 20번 틀린 거 고르겠습니다. 5번 질문.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지렛대를 활용하면 그 소리야. 위험이 감소한다. OX? X. 위험이 반다? 증가한다. 답이 5번. 틀린 거 고르겠으니까. 자, 1번 갑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할 때 부채 증감은 남의 돈을 많이 빌려왔냐 조금 빌려왔냐 소리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OX? O. 자, 개념이잖아요. 2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이야.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올까 있을까? 오. 정의 지렛대 효과는 차입금리가 낮을 때, 낮게 빌려왔을 때, 저리로 빌려왔을 때. 3번.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 자본이 떨어지는 거야. 이때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버리면, 즉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내 돈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걸 부의 지렛대. 4번.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똑같대. 이게 중립 지렛대. 그럼 이때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상관없이 자기 자본 수익률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답은 몇 번? 5번.
자, 21번 투자 위험이네요. 자,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위험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죠. 근데 위험을 측정할 때 두 가지,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측정한다. 그게 1번 지문이야. 1번 보면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수익률의 분산이라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21번 1번 지문은 위험을 측정할 때, 계산할 때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소리야. 자, 이제 2번 하기 전에요. 그러면 위험의 개념이 끝났으면 두 번째는 위험의 종류. 사업상 위험이 있었고, 금융적 위험이 있었고, 유동성 위험이 있었고, 인프레 위험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 이게 위험의 종류라고. 종류.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2번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 위험에 해당한다. 여기에 23회 때가 실제 나왔던 지문이요. 이걸 많이 틀렸어요. 오늘 이 사업 위험은 부동산 사업을 하면 나타나는 위험이야. 이 사업 위험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러면 사업상 위험,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이 사업상 위험인데, 네, 사업상 위험을 했는데, 경기가 침체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상이 바뀐 거야. 이게 시장 위험이야. 사업 위험은 여기에 시장 위험이 있고, 운영을 잘못했다. 운영 위험이 있고,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 위치적 위험이 있다고. 이 세 가지를 사업상 위험이라고 해요. 사업 위험. 그러면 경기 침체했습니다. 경기 침체하면 이게 시장 위험이라고. 시장 위험. 그럼 시장 위험은 사업 위험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질문은 경기 침체. 그럼 시장 위험이다. 옳은 말이고, 경기 침체 사업 위험이다. 그것도 옳은 말이에요. 3번 인플레이션 위험이란 인플레 위험입니다. 인플레 위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나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인플레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그렇게 되는 거 볼까요? 3번 인플레 위험이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할 때 틀렸습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할 때는 인플레 위험이 아니에요. 무슨 위험입니까? 금융적.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했습니다.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틀렸잖아요. 3번 읽어볼게요. 인플레 위험이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할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채무 불이행 위험을 말한다. 이거는 인플레 위험이 아니라 무슨 위험입니까? 금융적 위험이죠. 답은 3번. 4번 유동성 위험, 5번 유동성 위험인데 4번하고 5번 두 개 다 유동성 위험이요. 유동성 위험이라면 두 가지 기억한다 했잖아요.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아요.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팔려고 내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근데 돈은 지금 현금이 급해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9억, 8억, 7억 이렇게 팔려고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10억짜리가 7억에 팔렸으면 시장에서 지금 3억 손실 보는 거예요. 손실 3억. 이걸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이라고 해요. 그럼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 가치 현금 할 때, 현금 만들 때 10억짜리가 7억에 팔 수밖에 없다.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이걸 유동성입니다. 그래. 또 하나는 유동성 위험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리지 않는다. 원하는 시기에 팔리지 않는다. 현금할 수 없다. 이게 유동성 위험이야. 그럼 4번, 5번이 유동성 위험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4번 볼까요?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OX? O. 5번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 위험에 해당한다. OX? O. 4번, 5번 전부 다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 자,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3번은 인플레 위험이라 금융적 위험이라는 거. 자, 22번 수익률 나왔습니다. 그럼 수익률 나오면 세 가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실현 수익률은 시험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예요.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 요구 수익률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럼 요구 수익률부터 해볼까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OX? O. 요구 수익률. 그럼 1번 질문 가볼래요? 기대 수익률은 위험이 주어진 경우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OX? X.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뭐예요? 요구 수익률. 1번은 요구 수익률이야.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요구수일은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 및 예상 인플레이션을 구성된다. 요구수일의 구성이야. 요구수일은 시간의 대가인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의 대가인 위험할증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다. 예상 인플레이션은 부수적으로 들어간 거야. 본질은 시간의 대가, 그 다음에 위험의 대가. 그러면 2번 지문은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2번이 옳은 말. 옳은 거 고난했으니 답이 2번. 3번 무위험률, 무위험 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뭐한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해서 틀렸습니다. 4번 요구 수익이란 투자한 후에 달성되는 실제 수익률이다. 틀렸죠. 투자한 다음에 달성되는 실제 수익률은 요구 수익입니까? 실현 수익입니까? 실현 수익이잖아요. 그거 틀렸지. 자, 답은 몇 번이었고? 2번이었고. 그럼 5번은 틀렸겠네. 5번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클 경우 투자인이 채택된다. 틀렸죠. 투자인이 채택되려면 어디가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했잖아요. 자, 23번 포트폴리오 나왔네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던 게 뭐라겠습니까? 체계적인 감소, 그러면 X라는 거. 그게 가장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5번 지문 가봐요. 5번 지문.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이 줄여나갈 수 있으면 OX, X. 체계적으로 감소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틀렸어요. 그 결과는 총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틀렸죠. 그럼 5번 지문을 옳은 말로 고쳐볼까요? 여기다 B자 집어 넣어주면 돼요. B자. 5번은 체계적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으로 바꾸면 옳은 말이야. 그게 이제 4번 지문과 똑같아요. 4번 볼래요? 분산 투자로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함에 따라 총 위험도 감소한다. 맞죠? 이렇게. 자, 그럼 답은 5번 나왔고 1번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의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체계적 위험. 개별 분산 특성으로 발생한다. 비체계적 위험. 그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OX? O. 자, 2번 체계적 위험은 감소하지 않죠. 그 체계적 위험이 뭘까?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자율,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이 체계적 위험이야. 그럼 2번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불가능하다. OX? O. 3번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고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감소시킬 수 없는 위험이다. OX? O. 답은 몇 번? 5번. 24번 합계 시한가치. 그럼 합계 시한가치 그러면 가장 먼저 이게 떠올라야 돼. 합계 시한가치 그러면 이자율 할인율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를 더한다.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 금액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반대로 할인율이 나오면 미래 가치 만드는 겁니까? 현재 가치 만드는 겁니까? 현재 가치. 그럼 할인율이 높아졌다. 할인을 많이 한다. 이자를 많이 뺀다.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합계 시한가치를 배우고 나면 합계 시한가치 계수. 합계 시한가치 계수는 6개인데 가장 먼저 구분해봐라.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 구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역수. 자, 두 번째 역수. 일시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요. 저당 상수. 감채경수의 역수는요.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 그 다음에 할령 쓰임새. 원리금 균등불화 상한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합계 시한가치 관련해서 원리금 균등불화 상한 조건 나왔습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불화 상한 조건 돈 빌렸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뭐요? 저당 상수. 불이백 적립액은요. 감채 기금계수. 불이백 적립액은 감채계수. 혹시 기억나가 봐봐요. 요 24번은 여러분에게는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봐요? 잔자. 이거 기억나가요? 잔자. 제가 가볍게 언급을 했어요. 요 24번은 이제 답이 몇 번 나왔어요? 2번이야, 2번. 2번인데 여기 2번을 알고 맞추는 게 아니라 1번, 3번, 4번, 5번이 틀렸으니까 2번을 하라는 소리야. 그런 의도로 낸 거라고 제가.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2번을 쉽지 않았다고. 2번을 제가 가볍게 언급하고 가버린다고. 가볍게. 그러니까 2번을 여러분은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문제 푸는 요령,
분명히 1번 틀렸고 3, 4, 5가 틀렸다고. 그러면 2번이 답이겠지. 그럴 의도로 제가 낸 거라고. 자, 그러면 2번을 보면 뭐예요? 미상한 저당 잔금이라는 게 있다고. 미상한 저당 잔금은 돈 빌리고 안 갚은 거야. 미상한 저당 잔금이라는 게 있고 또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잔금 비율. 이렇게 잔자가 나오면 또 잔자, 잔금 비율, 미상한 저당 잔금은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거야.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이제 틀렸으면 지금 하시면 돼요. 잔자가 나오면 잔자, 잔금 비율 구한다. 미상한 저당 잔금 구한다. 잔자가 나오면 뭐라고요? 연금의 평가계수야. 이거 했잖아요. 원리금 상한을 구한다. 그러면 저당상수. 불이백 적립을 구한다. 감채인계수. 근데 잔자 나왔습니다. 뭐? 연금의 평가계수. 잔. 연금의 평가계수. 잔. 잔금 비율. 미상한 잔금처럼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평가계수. 자,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답은 나왔고. 그럼 1번이 왜 틀렸는가 보자고요. 자, 1번 하기 전에 4번부터. 할인율이 상승했답니다. 그럼 할인율이 상승하면 할인율이 나왔으니까 현재가치 구합니까? 미래가치 구합니까? 현재가치. 그럼 할인율이 상승하면 할인을 많이 한다. 이자를 많이 뺀다. 현재가치 금액이 커진다, 작아진다?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커진다 해서 틀렸죠. 작아진다. 5번 역수관계. 5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감채 기금계수 역수다. 틀렸죠. 연금의 현가계수에는 뭐하고 역수입니까? 저당 상수. 저당 상수의 역수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감채 기금계수 자리에 저당 상수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당 상수. 그럼 연금의 아니요. 감채 기금계수. 감채 기금계수 역수는 뭡니까? 연금의 내가 계수. 그래서 4번, 5번 틀렸고, 자, 1번하고 3번이 왜 틀리나 볼까요? 3번부터. 미래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적금 든 거야. 10년에 내가 10억을 타기 위해서, 매월 불이백을, 적립액을 산정할 때는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OX? X. 뭡니까? 감채기금계수. 감채기금계수. 틀렸어요. 이거는 저당 상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 불이백, 적립액이 나오면 감채기금계수 있잖아요. 계수. 자, 그럼 이제 1번이 왜 틀렸는가 한번 보시면 되네요. 1번,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돈 빌렸다는 소리인데? 뒤에 안 읽어봐도? 은행으로부터 돈 빌린 거죠, 이제. 원금균등 불화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경우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올까, 있을까? X예요. X.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여기 상한 금액을 구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이야. 원리금 균등. 그러니까 24번 합계 시간같이 나오면서 원금 균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 지문은 거의 틀린 지문이야. 원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하고 여기 합계 시간같이 계수 6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1번 지문을 옳은말로 고치려면 어떻게 고치냐면 이 원금을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으로 고치면 옳은말이 되는 거예요. 자, 25번 갑시다. 25번이 뭘 같아요? 현금흐름. 25번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렇습니다. 그럼 현금흐름은 두 가지잖아요. 영업현금흐름, 처분시 현금흐름 있잖아요. 그럼 영업현금으로 갈까요? 임대 단위수 곱하기 단위당 예상 임대료. 단위당 예상 임대료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올까? 가능 청소득. 이 가능 청소득에서 공실에 따른 손실과 불량부채, 회수 못하는 임대료 수입, 차감하고 자판기 수입 등 기타 수입을 더하면, 기타 소득을 더하면 나오는 금액을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할 때 들어간 영업경비. 근데 반드시 영업경비를 할 필요 없어요. 운영경비 이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 아직도 못 외웠으면 곤란해요. 순영업소득은 세 사람이 나눠 갖는다. 먼저 은행, 그 다음에 국가, 그리고 나. 은행에서 원리금을 갚으라고 그래요. 부채 서비스. 빼고 나면 그러면 나에게 들어오는데 아직 세금 내기 전이다. 세전,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여기서 무슨 세금 빼야 돼요? 영업소득세. 영업에서 돈 벌었으니까 영업소득세를 뺍니다.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나게 들어오죠.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 이게 영업현금 흐름. 자, 그럼 이건 물어보겠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자, 갑시다. 틀린 거 1번.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도 있고 요거는 영업현금 흐름인데 처분시 현금 흐름, 매각현금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옳은 말이죠. 매각현금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옳은 질문. 2번 유효총소득은 여기 있네. 이 가능총소득을 잠재총소득이라고 불러요. 가능총소득과 잠재총소득 같은 말인데 거의 대부분이 가능총소득이 나오고 한 번인가가 잠재총소득이 나왔어요. 가능총소득과 잠재총소득 같은 말이에요. 그럼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익을 반영한 것이다. OX? O. 반영했는데 공실 및 불량부채는 차감했고 기타 수익이 뭐했다? 더했다는 거예요. 3번 세전현금 흐름은 세전현금 흐름이 있네.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가산하에 계산한다. OX? X. 차감이죠. 차감. 가산하는 게 아니라 차감. 3번에 틀려야 돼. 여기 가산이 아니라 차감이에요. 차감. 이렇게. 4번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죠. 4번 공실 및 불량부채, 다른 말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 공부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공부소감 소계자 그랬잖아요. 5번 세전현금흐름과 세후현금흐름은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동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26번으로 가죠. 투자 분석 기법이네. 그럼 투자 분석 기법 그러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는 거. 투자 분석 기법 그러면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는 거. 그게 먼저 나와야죠.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방법, 할인 기법,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5가지. 순수내, 순현가법, 수익성립법, 내부순위법, 그리고 연평균 순현가법, 현가 횟수기한법. 이 5가지가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거다. 나머지는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거다. 그럼 1번 볼까요? 순현가법, 내부순위법은 합의 시한적 가치를 고려하고 여기까지 OX? O. 횟수기한법, 회계적 이익률법은 합의 시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O입니까? 있습니까? O. 2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투자 분석할 때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 현재가치 만든다는 소리예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OX? O. 3번 순현가 나왔습니다. 4번 수익성이 나왔습니다. 5번 내부순위 나왔습니다. 그럼 3, 4, 5가 순순회가 나왔어요. 그럼 순현가가 뭐냐? 수익성수가 뭐냐? 내부순위 뭐냐? 그럼 무조건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 현가를 써놓고 빼는 거, 순현가, 나누는 거, 수익성수, 같게 만드는 거, 내부 수익률. 그럼 3번 갑시다. 순현가 그랬습니다. 그럼 순현가는 반드시 뒤에 현가 붙어야 돼. 3, 4, 5에 순현가, 수익성수, 내부순위 나왔는데 전부 다 뒤에 현가 붙어야 돼. 현가 없으면 틀린 말이에요. 그럼 3번 가봐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차감하여 한 금액이다. OX? O. 4번 수익성지수 나왔습니다. 수익성지수가 나오면 그럼 먼저 뒤에 현가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 다음에 분자분모 바꿨는가 봐야겠어요. 그럼 4번 갑시다. 수익성지수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현금 유입의 현가로 나눈 값이라고 그렇습니다. 일단 현가가 있네요. 그 다음에 분자분모 바꿨는가 볼까요? 자, 그거 하기 전에 만약에 이 현가가 없다 이거 봐요. 수익성지수란 현금 유출액을 현금 유입액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현가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수익성지수 뒤에 일단 현가 나왔습니다. 근데 수익성지수는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현금 유입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OX? X. 분자분모 바꿨다고. 분자분모.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내부 수익률 나오면 세 가지 기억한다 했잖아요. 내부 수익률.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순현가를 0으로 수익률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자, 27번. 투자 분석에 사용하는 재무비율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 같네요.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이런 거 하겠다는 소리야? 자, 그럼 1번 총소득 승수 나왔습니다. 그럼 써볼게요. 총소득 승수 수식 만들어 봅시다. 총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 수식 가봅시다. 총소득 승수는 승수 앞에 말 총소득이 분모 총소득. 위에는 투자액인데 총투자액. 이게 총소득 승수야. 그래서 총소득 승수에서 이렇게 소득 나오는데 시험 지문에 지분투자액이 나오면 틀린 말 하겠잖아요. 그럼 1번 지문 그거잖아요. 1번 총소득 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총소득 나눈 값이다. 틀렸죠. 뭐를? 총투자액을 총소득 나눈 값이다. 2번 세전 현금 흐름 승수를 하겠습니다. 2번 세전 현금 흐름 승수 그랬어요. 수식 승수 앞에 말 세전 현금 흐름이 분모 세전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 자, 여기 위에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다. 맞지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지문 갈까요? 2번.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총 투자액을 OX, X. 세전 세후가 나오면 총 투자액이라 뭐야? 지분 투자액. 3번.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잔액의 비율로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저당 비율, 유흥자 비율, 차입 비율이라고 하고 이 대부 비율이 상승합니다. 대부 비율이 높아져요. 그럼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지분 비율만 낮아진다겠어요. 나머지는 다 높아지고. 그럼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부채 비율은 감소할까 증가할까? 증가. 답이 3번이에요. 틀린 거 고르겠습니까? 아, 옳은 거 고르겠구나.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틀렸으니까 답이 안 나왔네요. 자, 4번 갑시다. 부채 비율은 그랬어요. 자, 부채 비율 외우지 말고 부채 비율 한번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부채비율을 일부 외우지 말고 무조건 부동산은 타인 자본이 먼저 나온다 해서 타인 자본. 그럼 그 밑에 자기 자본.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부채비율이야. 근데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저당. 자기 자본은요? 지분. 그러면 저당을 지분 나누는 거. 이것도 부채비율이야. 근데 저당을 빚이니까 부채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분을 자본이라고 해요. 이것도 부채비율이야. 전부 다 부채비율이야. 그 부채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눈 것이다. 저당을 지분을 나눈 것이다. 부채를 자본을 나눈 것이다. 이 자본 자리에 지분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같은 말이니까. 그럼 부채비율은 부채를 지분 나눈 것이다. 지분으로. 이것도 옳은 말이야. 이게 부채비율이야. 부채비율.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외울 때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몇 번 말하잖아요. 거의 10번이 아니라 20번 말, 20번 가까이 이야기해요. 부동산의 결혼은 무조건 남의 돈을 먼저 써라. 그럼 남의 돈 밑에는 뭘 써? 내 돈 쓰겠지. 내 돈. 자, 이것만 부채비율입니까? 아니요. 대부비율. 제가 대부비율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그 밑에 뭘 쓰라고 했어요? 지분비율을 쓰라고 했어요. 남의 돈 나왔으니까 내 돈 나와야죠. 이건 남의 돈, 내 돈, 남의 돈, 내 돈, 남의 돈, 내 돈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부채비율이야. 그리고 나누지 않고 더하면 뭐예요, 이게? 1. 더하면 1이고, 나누는 것을 부채비율이라고 해요. 이거 나누는 것을 부채비율. 자, 그럼 가볼게요. 4번. 부채비율이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을 얘기했네.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라. 대부비율이 50% 합니다. 그럼 이건 나오면서 50% 비율 나오는 순간 여러분 막 얼어버리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천천히 하면 되니까. 자, 대부비율 나왔어요. 몇 번 말하잖아요. 대부비율 나오면 이거 대부비율 나왔잖아. 그럼에다 지분비를 쓰라고요. 필연적이니까 이렇게 써버리라고 이렇게. 그럼 더하면 몇이에요? 1. 1인데 근데 지금 부채비율을 물어봤죠. 부채비율. 그럼 이렇게 나눈 게 부채비율이라고 나눈 게.
그럼 대부비율이 50이고 지분비율 몇일까? 50이겠지. 그 부채 비율은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퍼센트? 100%가 되겠지. 그러면 4번 지분은 5일까 있을까? 4번 지분이 5잖아요. 5. 4번이. 그래서 이 4번에 뒤에 대부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 100이다. 이거는 이렇게 나있잖아요.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똑같으면 대부비율이 50이면 은행 돈 50이니까 내 돈은 50이겠잖아요. 은행 돈하고 내 돈하고 똑같으면 부채 비율이 몇이다? 100%다. 부채 비율이 50%가 아니라 100%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오르고 오라겠으니까. 자, 5번 부채 감당률이 엄청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엄청 잘 나오니까 부채 감당률 봅시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수식 알아야 되지. 수식. 여기 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수식만 알면 돼요. 지금은. 자,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 소득을 뭘로 나눈 것이다?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것이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된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순용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게 1보다 크다는 소리야. 그럼 봐요. 부채 서비스가 1억이래요. 그럼 순용업 소득은 8천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부채 감당률이 내가 이 부동산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 빌려와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오면 부채 감당률이 없어요. 은행에 돈 빌려왔을 때 부채 감당률. 이름이 은행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뭘로? 순용업 소득으로. 그럼 내가 이 부동산 사는데 20억짜리다. 내 돈 10억이 있다.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온다. 그래서 투자하면 은행에다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원리금이 1억인데 근데 이 부동산 영업을 통해서 1억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럼 1억보다 더 많이 나오면 투자할 것이고 1억보다 조금 나오면 투자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 1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순용업 소득이 만약에 이게 3억이 나온다. 그럼 3억 가지고 1억 갚고 남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부채 감당이 몇입니까? 3. 그 부채 감당이 3이면 1보다 훨씬 크죠. 그러면 부채 감당이 3이면 순용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부채 감당이 1보다 커야 되지. 그 부채 감당이 1보다 작다. 그 부채 서비스 1억인데 순용업 소득 8천이다. 부채 감당이 0.8이라고. 그러니까 부채 감당이 0.8이다 이 말은 순용업 소득 8천으로 부채 서비스 1억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채 감당의 수식 알고 부채 감당이 1보다 커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부채 감당률이랑 순용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채 감당이 1보다 작으면 이건 안 좋은 거야. 감당하지 못한다고. 1보다 커야 돼 감당한다. 1보다 작으면 순용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불충분. 충분하다 불충분이야. 불충분.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틀렸죠. 자, 여기까지가 이 투자론입니다. 자, 그러면 28번 한번 갈까요? 28번은 그냥 암기상이잖아요. 이 박스에서 뭘 보라 했냐면 지분금융 보라 했어요. 지분금융. 그럼 이거는 뭐 뜻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지분금융 그러면 6가지 외웠잖아요. 써봅시다. 지분금융.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공모한 증자, 주식 발행, 부동산 간접 펀드,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신조, 공주, 간투야. 요거 골라내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 저당금융, 은행에 돈 빌린 거야. 그럼 저당금융, 부채금융. 니은, 신탁증서금융, 신탁증서를 담보로 주고 돈 빌린 거야. 부채금융. 디귿, 부동산 신디케이트, 신. 이게 지분금융. 리을, 자산유동화 증권, 부채. 미음, 신주인수권부 사채, 매자니. 그럼 여기 총 5개 중에서 지분금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디귿, 부동산 신디케이트. 답은 몇 번? 1번. 자, 고생하셨고, 이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풀도록 할게요.